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충의와 지혜로 세워진 찬란한 왕조가 몰락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기원 후 234년 오장원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던 군사 천재 제갈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왕조 부흥의 꿈을 안고 있던 촉하는 곧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공명이 떠난 순간 촉한의 운명도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말았다고요. 마지막 황제 유서는 역사 속에서 늘 망국의 군주로 불립니다. 무능하고 나약하며 심지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유선이 그렇게 무력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촉하는 강대한 위나라에 맞서 30년이나 더 버틸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왕조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그들이 촉한의 마지막 30년을 떠받친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힘으로 이미 기울어가던 왕조를 버티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촉한의 멸망은 사람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기원 후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자 촉한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재상이 아니라 나라의 심장이었고 정치, 군사, 경제를 모두 이끌며 동호와의 동맹까지 유지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죽음은 곧바로 권력의 공백을 낳았고 촉한은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선이 스스로 국정을 이끌 힘을 보여주지 못했고 환관, 황후와 같은 부패 세력이 득세하며 나라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제갈량이 추진했던 북벌이 중단되면서 촉한은 방어 일변도로 전환했고 이는 동호와의 동맹에도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잦은 전쟁과 지리적 고립은 경제까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촉한은 30년이나 더 존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선 개인의 능력보다는 제갈량이 남겨둔 인재들, 강유, 비애, 장환, 동윤과 같은 충신들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마저 세상을 떠난 뒤 유선은 더 이상 나라를 지켜낼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촉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인물 첫 번째, 장환, 자는, 공원. 그는 제갈량 사후 촉한 전국을 떠받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상의 뒤를 잇는 보좌 신하에 그치지 않고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13년 동안 촉한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 주역이었죠. 후대에는 공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이는 그의 공로와 인품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북벌을 포기하고 방어로 돌아선 결정 때문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환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촉한을 위기 속에서 지탱했을까요? 장환은 188년 형주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적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문제와 정치적 식견으로 명성을 얻었죠. 유비가 209년 형주를 차지했을 때 그의 문하에 들어갔고 행정과 후방 지원을 맡아 제갈량과 함께 촉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시기 장환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풀어내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제갈량이 223년 승상에 오르자 장환은 상설하는 중책을 맡아 법률과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내정을 안정시켰고 제갈량은 일찍이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며 후계자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벌이 진행되는 동안 장환은 후방을 맡아 군량과 병기를 책임졌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나자 유선은 장환을 상소령에 이어 대장군, 보좌 신하로 임명하며 실질적으로 조정을 이끄는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는 촉한에 있어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위나라의 압박이 거세졌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장환은 먼저 내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제갈량의 정책을 이어받아 관료 체계를 다잡고 대신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전국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조정 대신 중 한 명인 양민이 공개적으로 장환은 제갈량의 대를 잇기에 부족하다라며 비판했을 때도 그는 나는 참으로 제갈 승상과 견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징계하기는커녕 대의를 우선시하며 넘어갔죠.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신망을 높였고 조정 내 갈등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또한 장환은 환관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황후 같은 환관 세력이 점차 힘을 얻었지만 그는 정직한 대신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덕분에
제갈량 사후 13년간 촉하는 큰 혼란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가장 논란이 큰 결정은 바로 북벌 포기였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6차례에 걸쳐 기산 북벌을 단행했지만 결정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장관은 촉한의 국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한중에서 군을 철수시켜 방어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력 소모를 줄였지만 위나라를 압박할 힘을 잃게 만들었고 동호와의 동맹에도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나라의 대신들 상당수는 촉한이 위나라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손권은 이를 배신이 아닌 쇠악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동맹은 예전만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갈량에 비해 야심과 전략적 시야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일부 사가는 장관이 북벌을 이어갔다면 비록 험난하더라도 위나라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촉한의 한정된 국력과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안정과 방어가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장관은 내정을 안정시킨 지도자였지만 군사적으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관 세력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는 말년에 병을 얻어 국정 운영을 거의 비위와 동윤에게 맡겼고 2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공공이라는 시호를 받아 후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갈량과 비교하면 확실히 큰 전략적 비전은 부족했지만 제갈량 사후 촉한을 13년간 안정시킨 업적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촉한은 훨씬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인물 두 번째, 자는 문희. 그는 제갈량 사후 촉한을 떠받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뛰어난 외교가이자 전략가였던 그는 장관의 뒤를 이어 유선을 보좌하는 섭정이 되었죠. 후대에는 경후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이는 존경받을 만한 문덕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바로 그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 적을 대하는 데 있어 지나친 방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비인은 누구이며 촉한의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비인은 192년 형주 강하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적 전통이 있는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외교적 수완으로 명성을 얻었죠. 209년 유비가 형주를 차지했을 때 그의 문화에 들어갔고 행정과 외교를 맡으며 제갈량을 보좌해 촉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개방적인 성품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23년 제갈량이 승상에 오르자 비인은 상서로 임명되어 내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특히 외교 분야에서 빼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제갈량은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잠재적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비인은 동호의 사신으로 자주 파견되어 손권과 교섭을 이어갔는데 손권은 그의 지혜와 겸손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귀한 인재라 칭송했습니다. 이로써 비인은 촉한 동호 동맹을 굳히는 데 중요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하던 시기 비인은 전략 보좌와 후방 관리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군량과 병기 보급을 책임졌으며 군사 계획에도 관여했죠. 이는 제갈량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34년 제갈량이 위수, 전선에서 병을 얻었을 때 유선이 후계자를 묻자 그는 장관을 먼저 그 다음으로 비인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그를 정치와 군사 모두에서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갈량 사후장관이 섭정이 되고 비인은 그의 보좌로 상서령에 올라 동호와의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촉한은 위나라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반드시 동호와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한중에서 철군하며 방어로 돌아서자 동호 대신들 사이에서 촉한이 위와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이가 나서서 오해를 풀고 동맹을 지켜냈습니다. 비이는 외교만이 아니라 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장관이 적극적인 북벌을 포기했을 때도 그는 최소한의 군사적 압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큰 공세는 허락되지 않았기에 젊은 장수 강유에게 국경에서 소규모 기습을 맡겼습니다. 이는 위나라를 괴롭히는 효과는 있었지만 전략적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46년 장관이 세상을 떠나자 비인은 대장군이자 섭정으로 유선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촉한 내부는 환관 황후의 전행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유선의 총애를 얻고 권력을 농단했지만 비인은 직접적으로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직한 신하, 동윤 등을 세워 황후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과 장관이 다져놓은 정치적 질서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비이는 강유의 과감한 공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만 무모한 공격이 국력을 소모할까 두려워 소규모 습격만 허용했습니다. 이 신중함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막았으나 결국 촉한을 점점 더 수세로 몰아넣었습니다. 비이는 인간적으로는 너그럽고 온화한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품은 동시에 치명적 약점이 되었습니다. 253년 그는 사천 지역에서 열린 연회에서 비극을 맞이합니다. 새해 전 촉한에 항복한 위나라 장수 곽순을 초대해 술자리를 함께했는데 곽순은 여전히 위에 충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술이 무르익은 자리에서 곽순은 기회를 노려 비이를 암살했습니다. 사가 어희는 비이는 지나치게 솔직하고 경계심이 없어 결국 투항자의 손에 죽었다. 이는 곧 그의 성품의 결함이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의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경후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전의 방심은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와의 동맹을 지켜내고 군사적 균형을 유지한 그의 공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아남았다면 촉한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 죽음은 곧 촉한 쇠락의 전조이자 제갈량 사후 세워진 질서가 무너져가는 상징이었습니다. 동윤 촉한의 청렴한 기둥 동윤. 자는 휴조이는 제갈량 사후 촉한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대신으로 황호라는 환관의 전횡을 억제하고 후궁을 관리하며 조정을 지탱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갈량, 강유원, 비이와 함께 촉한 사걸로 꼽히며 비록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혼란기에 나라의 도덕과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다. 그렇다면 동유는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촉한의 운명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 동유는 2세기 말 형주 남군 오늘날의 후베이 성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한 왕조에 충성해온 가문으로 아버지 동화 역시 유비를 섬긴 충신이었다. 어려서부터 유학을 익히며 자란 그는 공정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알려졌고 유비가 형주를 장악한 209년에 촉의 진영에 들어가 중용되었다. 유비 생전에는 주로 행정과 후궁 관리에 힘썼으며 제갈량을 도와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다졌다. 221년 유비가 황제가 되면서 아들 유선을 태자로 세웠고 동유는 태자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인에 임명되어 교육과 수발을 담당했다. 이때부터 그는 후궁 질서를 바로잡고 유선에게 군주의 도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223년 유비가 죽고 유선이 즉위하자 동유는 황문신랑으로 승진하며 황제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제갈량은 그의 강직함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며 동유는 마음이 곧고 공정하니 후주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상주하기도 했다. 제갈량이 북벌을 전개하는 동안 동유는 조정에 남아 후궁과 황실을 관리하며 유선을 보좌했다. 그는 후주가 사치에 빠지거나 환관들에게 휘둘릴 것을 크게 우려한 제갈량의 신임을 받아 시중보 호분 중랑장까지 겸임하며 황실 친위군을 이끌었다. 이는 단순한 궁정관리가 아닌 황제의 안위를 지키고 조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책이었다. 234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동유는 더욱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당시 조정은 어린 황제의 무능과 환관 황후의 전횡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황후는 간사한 하첨으로 유선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휘두르며 부패와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동유는 공정함과 청렴으로 황후의 방종을 억제하는 견제 역할을 했다. 그는 유선에게 거듭 직언하며 황후를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 어느 날 유선이 후궁을 더 늘리려 하자 동유는 고대 군주들의 사례를 들어 직언했다. 옛 황제들도 후궁을 12 이상 두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충분합니다. 그의 엄정한 충언에 유선은 뜻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 동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덕분에 황후의 권한은 황문승에 머물렀고 권세를 더 키우지 못했다. 동윤은 권력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낮추며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황제가 벼슬과 상을 내리려 해도 거듭 사양하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데 헌신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촉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그의 한계도 분명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황후를 억제할 수 있었지만 철저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246년 동윤이 세상을 떠나자 황후는 곧바로 권력을 확장하며 조정을 장악했다. 부패와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 촉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역사가들은 만약 동윤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촉한의 몰락은 늦춰졌을 것이라 평가한다. 동윤은 끝내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제갈량이 남긴 인재체계 속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며 촉한을 30년 더 버티게 한 숨은 공신이었다. 강직하고 청렴한 그의 존재는 후주 유선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고 조정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조정은 급속히 무너졌으나 촉한의 마지막 불빛을 지탱한 그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았다. 제사의 인물 강유. 자는 백약버연 제갈량 사후 촉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뛰어난 장수였을 뿐 아니라 제갈량의 병법을 계승한 인물로 촉한 말기에 군사 지휘권을 이어받아 나라의 운명을 떠맡았다. 본래 위나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촉한의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으며 구벌 중원 근가이라 불리는 끊임없는 북벌을 통해 제갈량의 꿈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촉한이 멸망하면서 강유의 이름은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유산으로 남았다. 그렇다면 강유는 누구이며 촉한의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버티게 만든 인물일까? 강유는 202년 량주 천수 오늘날 감숙성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위나라의 전략적 거점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위나라에 봉사한 집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병법에 능해 명성이 자자했으며 천수태수로 임명될 만큼 젊은 나이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228년 제갈량의 제1차 북벌에서 뒤바뀌었다. 당시 강유는 천수에 고립되었다가 결국 촉한에 항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치욕으로 여기지 않고 곧바로 촉한의 충성을 맹세하며 유비와 제갈량을 위해 한 왕조 부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갈량은 곧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문무를 겸비하고 충성심이 깊은 강유를 크게 신뢰하며 그는 장차 큰 공을 세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강유는 제갈량을 보좌하며 북벌과 국경 방비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병법과 전략을 몸소 배우며 성장했다. 제갈량 생전에는 주로 보좌 역할에 머물렀으나 그의 사후에는 스스로 촉한의 주력 장수가 되어 존재감을 드러냈다.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 강유는 점차 군사적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238년 장관이 대사마로 임명되자 강유는 사마로 발탁되었고 243년에는 진서대장군 겸 형주자사가 되어 국경 방어와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24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벌을 주도하며 총 9차례에 걸친 원정을 전개했다. 훗날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구벌 중원이라 불렀으나 실제로는 중원 깊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나라 서부 변경을 끊임없이 공략한 것이었다. 강유의 북벌은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첫째, 제갈량 사후 촉하는 국력과 재정이 크게 쇠퇴한 상태였다. 둘째, 위나라는 사마이와 그 아들 사마소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며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셋째, 촉한 조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비인은 지나치게 신중하여 대규모 공세를 허락하지 않고 소규모 기습만 허용했기에 강유의 전략적 구상이 번번이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247년부터 262년까지 장장 15년 동안 대소 9차례의 북벌을 전개하며 위나라를 압박했다. 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255년 도수 전투에서는 위나라 장수 등에게 크게 패했고 다른 전투에서도 일부 전과를 올리긴 했으나 전세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다. 사학자들은 강유가 탁월한 장수였음에도 국력의 한계와 조정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더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강유는 촉한 내부에서도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다. 장원 휘하에서는 방어 중심의 전략 속에서 활동했으나 장원은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사마와 진서대장군으로 중용했다. 장원 사후 비위가 권력을 잡자 두 사람은 전략적 노선에서 갈등했지만 강유는 끝내 충성을 지켰다. 동윤 시기에는 주로 군사에만 집중했고 동윤이 조정을 다스리며 도덕적 기둥 역할을 하던 것과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동윤과 비위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강유는 사실상 촉한의 최후 보루가 되었으나 조정은 황후의 전횡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263년 위나라가 사마소의 지휘 아래 총공세를 개시했다. 등해와 종해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촉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후주 유선은 싸움도 하지 않은 채 항복을 결정했고 강유에게도 항복을 명했다.
강유는 황제의 명을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랐으나 병사들은 분노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돌을 베며 통곡했다. 이때 강유는 등해와 종해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종해를 설득, 위나라 내 반란을 일으켜 복국을 꾀했다. 종해는 그의 재능을 높이 사 그를 동행자로 대우했으나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 위나라 장수들이 반란을 진압하며 강유는 264년 성도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62세였다. 중국 사가들은 그의 최후를 두고 충성과 의리를 다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평가한다. 강유는 위나라 출신임에도 평생을 촉한에 바치며 제갈량의 뜻을 이어가려 했다. 북벌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의 끈기와 충성심은 역사를 장식할 만하다. 다만 한계도 분명했다. 지나치게 공세적 전략에 몰두해 국력의 한계를 무시했다는 점, 또 손오와의 동맹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는 부분이다. 만약 방어를 강화하고 오와 협력했더라면 촉한의 멸망은 더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강유는 제갈량이 남긴 인재, 체계의 마지막 기둥으로서 촉한의 명맥을 30년 더 이어가게 한 인물이었다. 그의 비극적 죽음은 촉한 멸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충성과 집념의 표상으로 남았다. 강유의 삶은 끝까지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후세의 충의와 책임의 본보기가 되었다. 촉한족은 삼국시대 세 강국 가운데 하나로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려 30년을 더 버티다가 263년 마침내 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이러한 생존은 단순히 제갈량이 남긴 전략적 유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죽기 전 후주 유산의 무능함을 보완하기 위해 4명의 인물을 중용해 정치와 군사를 안정시키려 했다. 그들이 바로 장완, 비애, 동윤, 그리고 강유였다. 장완은 너그러움과 안정적인 방어 정책으로 13년 동안 전국을 지탱했고 비이는 외교와 전략에 능하여 오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군사적 균형을 잡았다. 동윤은 청렴하고 공정한 성품으로 황후의 전횡을 억제하며 조정을 바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강유는 제갈량의 병법을 계승하며 끊임없이 북벌을 이어갔고 충성과 집념으로 촉한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냈다. 이 네 사람의 헌신 덕분에 촉한은 30년이라는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결국 내부 부패와 국력의 쇠퇴, 그리고 위나라의 압도적 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후주 유선의 역할은 지금도 논쟁거리다. 그는 무능하고 나약한 군주로 평가되며 특히 263년 위나라의 등해에게 순순히 항복한 결정은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선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본다. 최소한 제갈량이 남긴 인재 체계를 받아들이고 존중했기에 촉한이 30년을 더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완, 비애, 동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황후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했고 국정은 급속히 타락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촉한의 멸망 원인은 내부 쇠락에 있었다. 황후와 같은 환관의 부패, 유선의 무기력, 대신들 간의 불안은 국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강유가 끊임없이 북벌을 시도했으나 조정의 지원은 부족했고 이는 촉한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사마소가 지휘한 위나라의 대군이 남하하자 촉한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다. 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제갈량의 뛰어난 해안과 인재 등용은 나라를 지탱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지도력과 내부 단합이 없이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 제도를 세워도 후계자가 무능하고 내부가 부패하면 결국 쇠락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촉한의 멸망은 천명텐미라 불리는 불가항력적 요소와 함께 시대적 힘의 균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잘 보여준다.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삼국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삼국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뿐 아니라 옛사람들의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